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아동 간호, 영아의 간호 돕기에서 중이염, 아토피 피부염, 구강위생에 관한 요약 정리와 문제 풀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150페이지부터 나온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먼저 중이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이염이라는 것은 사람의 귀는요, 외이, 바깥귀, 중이, 중간귀,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 중이라고 하는 거, 자, 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고막 있죠. 고막에서 내이, 달팽이관 사이, 요 달팽이관의 사이, 여기 보이세요? 요 중간에, 이 중간. 자, 내이 사이의 공간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 밖에를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를 외이, 요 중간을 중이, 그 다음에 요 안쪽을 내이라고 하는데, 요 귀의 중간에서 생기는 염증을 중이염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이염은 귀 안쪽 고막에서 달팽이관까지 이르는 중이에 염증이 생기는 세균성 감염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복이 된 내용이 있긴 하는데 중이염은 중간귀에 염증이 생기는 세균성 감염 질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이에 생기니까 중이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자, 상기도 감염, 상기도 자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호흡을 하는 기도 있죠. 자, 기도 중에서 뭐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에서 발생하는 감염들을 상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감기 쉽게 생각하면 코감기, 목감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감기, 목감기의 합병증으로 초래되는 중이의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 코감기 왔는데 코감기가 잘 낫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까지 왔네요 라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의 합병증으로 초래되는 중이의 감염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주로 이 중이염은 어른보다 아이들한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호반 연령은 6에서 24개월. 6개월에서 24개월에 우리 아동들에서 굉장히 흔하게 생기는 게 중이염이고요. 자,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스타키오관, 이 관이라고 하는 요 관의 변화로 발생 빈도가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호발 연령, 우리 6에서 24개월 아동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유스타키오관의 변화로 인해서 중이염의 발생 빈도는 낮아지더라. 그래서 아동에게 중이염이 많은 이유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부분은 해부생리에서도 언급이 되고요. 성인간호에서도 언급이 되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 특히 6에서 24개월 아동들에게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 아동의 중이관, 유스타키오관 요거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중이관이 성인에 비해 넓고 곧고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우리 아까 여기 요 그림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이고 여기서 이어지는 유스타키오관이 여기에요. 여기 이게 이제 유스타키오관이 여기거든요. 이 유스타키오관 자, 이 유스타키오관이 자 보시면 옆에서 봤을 때 요거거든요. 여기 코에서 귀로 이어지는 이 길이고요. 이게 유스타키오관이에요. 유스타키오관이라고 써져 있죠? 코에서 귀로 이어지는 관이 있습니다. 우리 뭐 코, 귀, 눈 이거 다 구멍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코에서 귀로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는데 이걸 유스타키오관 또는 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중이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스타키오관, 중이관은 유스타키오관 요건 해부생리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줄여서 이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중이관, 중간에 있는 관이라 해서 중이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관을 옆에서 봤을 때는 코랑 귀 사이에 있고요. 여기 딱 앞에서 이제 본 모습은 여기 보이는 요 관. 이 관이 여기 보이시죠? 요 관이 중이관입니다. 유스타키오관, 이관, 중이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관인데요. 자,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우리 아동, 오른쪽은 성인, 왼쪽은 아동이죠. 아동, 성인. 그래서 딱 관에
모양을 보면은요, 우리 아가들의 코와 귀의 사이에 있는 이 중이관은요,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관이 넓어요. 넓고, 그 다음에 거의 일자 형태로 되어 있죠. 곧고, 그 다음에 성인에 비해서는 짧아요. 이 길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콧구멍에서 놀던 감염균들이 길이 넓고 곧고 짧아요. 그러니까 길이 말하자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콧구멍에서 놀던, 코에서 놀던 균들이 옆을 딱 봤더니 이렇게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넓고 곧고 짧은 길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만 놀지 말고 다른 곳에서 가서 한번 놀아볼까? 하면서 이 길을 통해서 가서 여기 딱 중이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중이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보면 이제 경사도 져 있고 하는 거 보이시죠? 경사도 져 있고 굉장히 좀 간도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코에서 놀고 있던 친구들이 이 길로 가기를 꺼려해서 잘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특징 때문에 아동들이 중이염이 잘 걸린다. 그래서 성인에 비해 넓고 곱고 짧기 때문에 감기 등의 합병증으로 인두를 통해서 중이염이 오기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에서 놀던 감기균들이 이 곱고 넓고 짧은 이 중이관을 통해서 중이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중이염이 발생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동에게 중이염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생후 5개월 이상 된 아기가 감기에 열이 나면서 귀를 베개에 대고 자꾸 비벼대는 것은 중이염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생후 5개월이라는 우리 이 아가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보통 행동 표현이라든지 울기를 통해서 본인의 불편감을 나타내는데 아기가 감기에 걸렸고 열이 나고 있는데 귀를 자꾸 베개에다가 대고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얼른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우리 아기 귀에 문제가 현재 있구나. 귀가 불편감이 있구나. 그래서 사인이에요. 귀를 베개에 대고 자꾸 비벼대는 것은 중이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 아시겠죠? 중이염이 생기게 되면 귀 안이 굉장히 불편하고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 해볼게요. 우유를 먹일 때 앙화의 자세로 먹이면 비인두의 우유가 고이게 되어 이것이 유스타키오관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서 중이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높이고 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들은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도 중이염이 걸리기 쉬운데요. 또 하나 수유를 하잖아요. 우리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코로 물을 먹으면 귀가 먹먹해진다든지 입으로 물을 먹었을 때 코로 이렇게 나와버린다든지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듯이 이 관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유를 먹일 때 우리 아이들은 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동들을 우유를 먹일 때 반듯하게 눕힌 자세 반듯하게 눕혀서 먹게 되면은 이 반듯하게 먹게 되면 이 먹었던 우유들이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우유가 고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유가 여기 이렇게 고이게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기서 또 이제 중이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앙화이로 수유를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수유로 인한 중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앙화이 자세로 먹이시면 안 되고 중이염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유 시의 자세. 상체를 높이고 수유를 하세요. 상체를 높여서 수유를 해가지고 이 우유가 유스타키오관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예방 간호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아토피. 피부와 관련된 거에서 시험에 나오면은요, 우리 아토피 있는 아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피부에 어떤 염증, 아토피 이런 것들 피부와 관련된 질환에서 제일 많이 호소하는 불편감이 무엇이냐면은요, 가려움증이에요. 그래서 요 피부와 관련되는 건 아동, 성인 막론하고 가려움증을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지에 대한 간호가 거의 95%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기는 할게요. 자, 아토피 피부염을 주로 유아나 소아에서 시작해서 장기간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피부염으로 대개 5세 이전의 증상이 나타나서 성장과 더불어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어린이에게 흔한 피부 질환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는 흔한 우리 아동들에게 흔한 피부 질환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토피가 피부 염증을 또 유발을 하고요.
자, 원인을 볼게요. 원인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죠. 유전적인, 가족력, 그 다음에 실내외의 각종 알레르기 자극. 예를 들면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음식물, 동물의 털 등등등 이런 요인에 의해서 알레르기 자극원에 의해서 또 발생을 하겠고 음식도 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거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해져 발생한다.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다 해보시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목표는 자,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토피는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서 이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 공급과 악화 요인, 이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주 간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려움증, 이걸 이제 소양증이라고 표현해요. 소양증 및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 가려움증 완화시키는 방법에 관련된 어떤 간호 이런 것들로 옳은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이런 것들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과 보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습제, 그 다음에 가습기 사용하여서 피부 건조증을 완화시키고 자, 피부 자극이 되면은 더욱더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피부 자극을 줄이는 자, 면소재, 자극을 주지 않는 면소재 속옷을 입히고 옷 종류도 속옷뿐만 아니라 일반 의복도 면소재를 선택해서 입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가려움증을 대부분 동반을 하고 특히 아토피는 가려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정말 심해지는데요. 이 가려움증이 있다고 해서 그 피부를 계속 긁게 되면은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고 상처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려운 것을 긁지 못하게 하는 그 간호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자, 그래서 장갑을 끼워줍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끼워주게 되면은 손톱으로 긁는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 우리 손에서도 손톱 밑에가 굉장히 더 더러운 걸 아실 수가 있잖아요. 손톱 밑에 오염균, 세균이 제일 많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손톱으로 긁었을 때 피부의 염증이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긁지 말라고 장갑을 끼워주거나 그 다음에 긁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아가들한테 영유들한테 팔꿈치 억제대를 해줍니다. 팔을 구부리지 못하게 해주는 억제대거든요. 그래서 팔을 구부리지 못하니까 긁지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팔꿈치 억제대는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리지 못하게 여기다 이렇게 억제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었냐? 이 안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팔꿈치를 구부리지 못하게 하는 억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긁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목욕을 할 때는 중성의 보습성이 좋은 비누를 사용하고, 자, 목욕 후에 파우더 사용이 있거든요. 이 사용은 하시면 안 됩니다. 파우더라고 하는 거는 가루기 때문에 이 가루는 건조증을 훨씬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파우더 사용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형 같은 것들, 아가들 인형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 인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털로 된 인형은 피부를 자극함으로 피해 주시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도 우리 아토피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요. 저알레르기 시기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고알레르기 시기 같은 경우는 초콜릿, 달걀, 대표적으로 달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렌지 주스라든지 땅콩, 우유, 생선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아이들이 어떤 음식에 더 과민 반응을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간호.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강위생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6개월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아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빨을 전이유치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전이유치가 처음 나오는 시기는 6개월, 이렇게 기억하세요. 6개월에서 8개월의 전이유치가 어디서부터? 아래 앞니. 그래서 요거를 하악의 유중절치, 아니면은 하악 중절치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은 전니, 유치가 아래 앞니부터, 아래 앞니 여기서부터 뻥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앞니부터 나기 시작하여서 자, 이 유치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2년에서 2년 반, 30개월이 되면은 토탈 20개의 강냉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0개의 전니가 30개월이 되면은 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6개월 때부터는 치아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구강위생. 자, 먼저 치아위생 및 칫솔 사용 시기라고 되어 있죠. 자, 치아위생은 언제부터? 유치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유치는 전니죠. 유치, 전니, 언제 던져있죠? 기준은 6개월에 나요. 이때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되어야 하는데, 자, 이때 뭐 이빨 하나 나는데 칫솔질 하긴 그렇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시냐?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그 아가들 칫솔 있어요. 특수하게 만들어진 칫솔. 그 칫솔로 치아와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칫솔질은요,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린 영아도, 우리 영아라고 하면은,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도 칫솔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이빨을 뭐 제대로 닦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바라시면 안 되고, 어찌됐든 간에 칫솔을 갖다가 거부하지 않고 칫솔질을 할 수 있는 연습을 빠르면 빠르게 적응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가 시작하자마자, 유치나기 시작하자마자 칫솔질은 일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치과 검진 시기가 있습니다. 자, 검진은 돌 지난 후부터 하시면 돼요. 치과 병원 가셔가지고 검진을 하시는 시기는 생후 18개월 돌 지나서 처음 실시합니다. 18개월 처음 실시하고 이후에 뭐 42개월, 53개월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 첫 치과 검진 스타트 시점은 돌 지나서 생후 18개월 처음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소. 불소라는 거는 우리 치아에, 이빨에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불소예요. 그래서 치아 이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불소는 이빨에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소는 무엇을 예방하는데?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불소의 공급은 언제부터 해주는 게 좋으냐? 6개월. 이빨 나기 시작하는 요 시점. 6개월에 시작해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세까지는 공급해 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소의 공급은 6개월. 자, 그 다음 6개월부터 시작.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불소 공급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아가들 치약 같은 거 고르실 때 보면은 불소 농도가 낮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아가들은 불소 농도를 너무 높게 제공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불소 공급 시 주의사항. 영아가 마시는 물에 불소가 0.3ppm이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은 필요가 없고 0.3ppm은 굉장히 낮은 농도거든요. 그리고 0.6ppm 이상이게 되면은 과다한 양의 불소는 오히려 치아의 에나멜을 착색시켜버립니다. 이빨 색깔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반상치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빨이 얼룩덜룩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져요. 그래서 치아의 에나멜을 착색시킴으로 이에 대해 예방을 한다. 그래서 불소 공급을 할 때는 우리 영아들 같은 경우 낮은 농도로 제공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충치 예방을 위한 식이 처방. 중요하다면은 이게 중요하겠죠. 충치 예방 정말 중요한 거고요. 가능한 1일 음식물 섭취 횟수를 3회 정규 식사로 한정시키고 간식의 분리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하시고 간식은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 유제품과 같은 단백질, 인이 다량 함유된 보호식품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단백질, 이는 이빨을 튼튼하게 해주는 보호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총 섭취 열량의 30에서 50%가 감소되도록 한다. 탄수화물이 이제 입에 들어가게 되면 요거 이제 침과 섞이면서 달달한 당이 돼요, 당.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이빨에 쌓이게 되게 되면 충치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감소시켜 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 사탕, 과자류, 건, 과일 등과 같은 당의 함량이 높고 이빨에 잘 붙는 끈적끈적한 이런 부착성이 높은 우식성, 썩게 만드는 이빨을 썩게 만드는 식품을 엄격히 금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는 권장을 합니다. 신선한 야채라 과일. 자, 과일은 당이 많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런 사탕이나 건 과일, 과자류에 비하면 나쁜 당은 아니죠. 좋은 당이죠.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등과 같은 청정식품을 섭취를 권장하여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는 구강 내 자정작용을 극대화하고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이게 시험에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신선한 과일,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시기에서 과일이 나왔는데 학생분들이 과일은 당분 성분이 많으니까 이빨 잘 썩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과일 다 틀렸다고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과일 지금 권장되고 있죠. 신선한 과일은 오히려 청정식품이고 이로 인해서 구강 내 자정작용을 유발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과일은 권장되는 식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중요치는 않은데요. 뇌수종 영아의 간호. 요거 뇌에 관련된 질환이죠. 뇌질환. 뇌질환과 관련된 것들에서는 보통 이거 성인 간호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뭐 어른이라든지 영아라든지 다 요 뇌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뇌와 관련돼서는 뇌압이 상승하지 않게 하는 간호, 뇌압,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 요거에 대해서 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뭐 95% 이상은 요 뇌압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간호는 무엇입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뇌수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뇌 안에 물이 찬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 물이 차게 되면 압이 올라가거든요. 뇌압이. 자, 뇌수종 영아의 간호. 자, 뇌수종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였을 때 수술 전, 자, 나오죠. 두개 뇌압의 증가를 예방. 요게 거의 뇌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와요. 이거 뭐 성인 간호도 그렇고 아동에서도 뇌수종. 그러니까 뇌와 관련된 어떤 질환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두개 뇌압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간호를 해줘야 되는가? 옳은 거 고르세요? 틀린 거 고르세요? 이 문제가 거의 95% 이상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뇌압을 증가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자극 감소. 그래서 뭐 조용한 환경, 그쵸? 환자 놀라지 않게 하는 거, 환자 ABR 하는 거, 이런 것들. ABR이라고 하면 안정하고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 자극을 감소시키고, 혈관 수액은 수액 유지 요구량의 75에서 80%를 넘지 않게 한다. 머리에 지금 물 찼는데 물을 거기다 더 주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니까 수액은 많이 주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물, 수액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뇌압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요, 의식 수준이 갑자기 의식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의식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식 수준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의식이 명료한지 그런 거 배우셨죠? 명료, 혼돈 막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의식이 명료한지 아니면 혼수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의식 수준을 면밀하게 관찰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호흡 상태, 그 다음에 또 의식 수준을 볼 수 있는 거, 동공의 크기, 그 다음에 환자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침상 머리는 30도 높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뇌압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에서는 침상 머리를 30도 높여주시는 거, 침상 머리를 높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제일 중요하고요. 제 시험에서 잘 물어보죠. 그 다음에 우리 아가들 같은 경우는 요 매일 머리 둘레와 그 다음에 여러분 대천문은 12개월에 다쳐요. 12개월 돌쯤에 해서 다치는 게 대천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천문은 팽창되어 있어도 안 되고 함몰되어 있어도 안 되는데 지금 뇌수종이면 대천문이 팽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압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대천문이 팽창되어 있는지, 대천문이 볼록하고 튀어나와서 팽창되어 있다는 거는 뇌압이 현재 상승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천문은 팽창되어 있어도 안 되고 함몰되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대천문이 팽창되어 있다. 그러면 뇌압이 올라가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고, 함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들이 탈수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천문 같은 경우는 함몰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팽창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함몰이라고 하면 탈수를 의심해 봐야 되고, 팽창이라고 하면 뇌압 상승을 의심해 봐야 되는 대표적인 이제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뇌수종, 뇌압이 상승, 요거니까 팽창되어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되겠죠? 왜냐?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뇌압 상승 징후이기 때문에, 뇌압이 상승했다는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대천문의 팽창 여부를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이를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별로 안 돼요. 문제은행에 나와 있는 문제는 별로 안 돼서, 자, 문제은행 87페이지에 204번부터 211번. 문제 양이 적다라는 거, 문제은행에 문제 양이 적다라는 것 자체는 시험 출제에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이 구간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알고는 있으셔야 되니까 자, 하겠습니다. 자, 204번.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열이 나고 귀를 베개에 대고 자꾸 비벼대며 울고 있을 때 그 이유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가들, 영아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불편감을 행동이라든지 울음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자, 생후 5개월 이상 된 아기가, 자, 감기도 걸렸고, 열이 나요. 자, 그러면서 귀를 베개에 대고 자꾸 비벼대고 울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죠? 귀에 지금 불편감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답은 2번 중이염이 되겠습니다. 자, 205번. 영아의 중이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특히 수유할 때, 자, 1번. 수유 후에 앙와이를 취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먹일 때도 앙와이 자세는 좋지 않고요. 수유하고 나서도 바로 눕히면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하고 나서 상체를 좀 살짝 올려준 상태가 좋겠죠. 2번. 목욕 후 면봉으로 귀 속을 닦아준다. 목욕하고 나서 여러분 물기가 있는 상태로 귀 속에다 면봉을 넣잖아요. 중이염 발생할 수 있어요. 안 좋아요. 이거는 어른이든 아가든. 자, 그 다음에 3번. 수유 시에 아기의 상체를 높인다. 맞죠? 수유 시에 모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우유, 이런 것들이 역류하지 않도록 상체를 높여서 수유한다. 답은 3번입니다. 예방적으로 항생제 주지 않죠. 자, 그다음 5번. 자주 귀지를 제거한다. 귀를 자꾸 만져주는 것도 좋은 행위는 아니세요. 자, 그다음 206번. 두 번째 줄.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영아를 위한 간호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 하면 이 아는 것에다가 가입표 치고 우리 틀린 지문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지문에서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십니다. 자, 옳지 않은 거. 과민한 식품을 확인한다. 맞죠? 아토피성 피부염은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과민한 식품, 알레르기 자극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관찰하셔야 되겠고, 2번. 소양증을 완화시키고 보습을 유지한다. 제일 중요하죠? 소양증, 가려움증 완화하고 보습에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가족력. 아토피는 가족력에 의해서도 나타나니까 가족력 확인하시고, 입원 후 절대 안정. 절대적으로 100% 침대에서만 안정하세요. 돌아다니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아토피와 절대 안정은 연관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5번. 피부 자국을 줄이는 면 소재의 속옷을 입히고 장갑을 끼운다. 맞죠? 특히 피부 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면 소재의 속옷, 면 소재의 옷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가려움증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긁으려고 해요. 근데 긁는 걸로 인해서 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워준다. 자, 그 다음에 207번을 보겠습니다. 10개월 된 아기가 수포, 가피가 형성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을 때 가장 우선적인 이런 것들 나왔으면 지문을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가장 우선적인, 가장 적절한 답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1번. 소양증을 완화시킨다. 우선 아토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양증이니까
이게 맞는 답일 수도 있지만 더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 가장 옳은 답이기 때문에. 자, 2번. 피부는 단련시키다. 피부 단련과는 연관성 없고요.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피부 건조하게 하면 안 되고 보습. 자, 그다음에 4번.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요것도 뭐 크게 우선적인 것은 아니고요. 5번. 목욕 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한다. 목욕을 할 때 우리가 수변성 비누, 중성의 수변성 비누를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문 보실 때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가장 적절한 답을 고르셔야 되니까 지문을 끝까지 다 살펴보시고 가장 적절한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208번.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토피성 피부염이 심한 영아의 피부관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피부염이 심해요. 피부염이 심하다는 거는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하고 건조증도 심하다는 거거든요. 자, 팔꿈치 보호대를 해준다. 자, 이게 맞는 답이고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마로 된 옷. 마가 아니라 면. 자, 3번. 피부를 알코올로 닦아준다. 여러분, 피부를 알코올을 사용하게 되면요. 건조가 심해지기 때문에 알코올 사용하지 않아야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목욕 시 알칼리성 비누가 아닌 중성의 수변성 비누. 자, 5번. 따뜻하게 보온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려움증, 소양증은요, 따뜻한 환경에서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 서늘한 환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시원한 환경. 시원한 환경에서 우리가 소양증이 조금 더 완화가 돼요. 더운 환경일수록 소양증, 가려움증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9번을 보겠습니다. 치아의 위생은 유치가 나기 시작하자마자 시작되는데 영유아의 구강관리로 옳은 것은? 자, 1번. 칫솔은 생후 36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 칫솔 사용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했어요. 칫솔질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이제 칫솔질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가 이빨이 6개월부터 나기 시작한다 했죠. 이때부터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3에서 4세까지 아동에게는 불소를 주어서 치아의 부식을 예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치아의 부식이라 보다는 불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소를 사용하는 거는 언제 주느냐? 생후 6개월부터. 불소는 6개월에서 시작해서 12세까지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3번. 혼자 칫솔질을 사용하는 시기는 7세가 적절하다. 7세 너무 늦고요. 우리가 아가들 어린 영아도 칫솔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빨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일찍. 자, 4번. 이가 나는 초기에 젖은 헝겊과 물을 묻혀 이와 잇몸을 닦아준다. 답은 4번이죠. 자, 5번. 치아의 첫 검진은 44세, 너무 늦어요. 돌 지나면 돼요. 생후 18개월에 처음 시작합니다. 18개월 처음 실시. 자, 그 다음에 210번. 영유아의 구강건강 예방에 옳은 것은? 1번. 치석 제거 때문에 스케일링한다. 우리 유치, 전니, 낯을 이 시기에는요, 스케일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전니가 날 때 12개월에 처음 치과 검진을 한다. 치과 검진은 돌 지나서 18개월. 자, 그 다음에 불소 고함유 취향. 우리 영아들은 불소가 고농도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라 했죠? 너무 높은 불소, 너무 고농도, 과다한 양의 불소는 치아를 착색시킨다겠어요. 치아를 얼룩덜룩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4번. 낮, 밤, 잠자기 전 우유와 주스를 준다. 잠자기 전에 우유를 주면은 우유라든지 주스가 이빨에 묻어 있으면서 이게 치아 우식증이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낮밤 잠자기 전 우유와 주스, 잠자기 전에 주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자, 5번. 충치 예방을 위해 과일과 단백질을 섭취, 시기를 한다. 답은 5번이죠. 충치 예방을 위해 과일. 자, 과일이라고 하는 거. 요거 과일이라고 하니까 당분 성분 많으니까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과일을 주는 이유. 자, 신선한 과일은 청정식품으로 분리가 되고요. 권장을 합니다. 왜? 구강 내의 자정작용,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는 자정작용을 극대화시키고 타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충치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인이 다량 함유된 보호식품을 섭취를 권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5번이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11번. 자,
두개 내압 상승 예방하기 위한 간호 계획으로 오른 거. 두개 내압 했을 때 내압이 상승하지 않게 하는 간호. 외부 자극 증가가 아니라 외부 자극 감소해서 내압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고 복위. 복이라는 거는 바닥에 배를 깔고 눕는 것을 복이라고 하거든요. 복이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앉아서 앉는 자세인데 상체를 조금 세워주는 자세가 좋죠. 왜 또 30도로. 자, 그다음에 3번 의식 상태 자주 확인. 그렇죠.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 수준, 의식 상태가 갑자기 의식 저하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의식이 명료했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이 혼수 상태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 상태의 변화, 의식 수준을 관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지금 뇌 수종 간호기 때문에 뇌 수종은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태고 여기에 수분을 더 이상 공급을 하시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하시게 되면은 뇌압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어서 수분을 충분히 투여하시면 안 되고 혈관 수액은 또는 수액 유지 요구량은 70에서 80% 넘지 않게 투여하라 라는 거는 수분 너무 투여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5번 침상머리 60도가 아니라 30도 정도로 높여서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